58배 민서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피로와 걱정으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남편 지훈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지 벌써 3년째. 61살의 지훈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여보, 약 시간이에요. 민서는 작은 약통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물컵을 제대로 잡지 못해 물이 옷에 쏟아졌다. 미안해. 미안해.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서는 마음이 아팠다. 한때는 건장했던 남편이 이제는 혼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민서의 도움이 필요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25에 결혼해서 3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남편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다. 밤마다 지훈의 신음소리와 뒤척임으로 제대로 잠들 수 없었고 낮에는 끝없는 간병으로 지쳐갔다. 그런 민서에게 유일한 위안은 남편의 오랜 친구 도연이었다. 55의 도연은 지훈과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였다. 지훈보다 1살 아래로 민서와는 3살 차이였지만 결혼 후 지훈을 통해 가족처럼 가까워진 사이였다. 도연은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아와 지훈을 돌봤고 민서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넸다. 민서 씨,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오늘은 밤샘 할게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도연의 배려 깊은 말에 민서는 감사했다. 무엇보다 도연은 아직 건강한 남자였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으며 말투도 다정했다. 지훈에게서 잃어버린 든든함을 도연에게서 느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정말 고마워요.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때 도연의 시선이 그녀의 목덜미에 머물렀다. 민서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민서의 모습에 도연의 마음도 흔들렸다. 친구의 아내로만 여겼던 민서였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생겨났다. 어느 날 밤 지훈이 진통제의 효과로 깊이 잠든 사이 민서와 도연은 병실 밖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훈이가 많이 아파해요. 보기 힘들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서 씨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혼자 버티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버티지 않으면 누가. 제가 있잖아요. 도연의 말에 민서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도연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날 밤 지훈이 옆방에서 고통스럽게 잠든 사이 민서와 도연은 금지된 선을 넘었다. 복도 끝 빈 병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50 후반의 나이에도 민서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도연은 그런 그녀를 갈망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서가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도연의 품에 안겨 있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여자로서 잊혀져 있던 자신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지훈이한테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민서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선은 넘어졌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지훈이 잠든 밤마다 혹은 지훈이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사이 그들은 서로를 찾았다.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고 오히려 지훈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들의 만남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어갔다. 친구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다는 배신감이 더욱 그들을 짓눌렀다.
지훈이는 이제 예전의 지훈이가 아니에요. 민서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가끔 지훈의 떨리는 손이 자신을 찾을 때마다, 그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죄책감이 올라왔다. 그럼에도 민서는 도연과의 만남을 멈출 수 없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목말라 했던 위로와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지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다. 이제는 말조차 어눌해져서 이라고 겨우 중얼거리는 정도였다. 손발의 떨림은 더욱 심해져 스스로 숟가락을 들 수도 없었다. 민서는 하루 종일 지훈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느라 지쳐갔다. 그런 가운데서도 민서와 도연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지훈이 약물로 깊이 잠들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오늘 지훈이 상태가 어때요? 도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입을 벌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많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에는 슬픔만이 아닌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해방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도연은 민서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몸짓이 되어버린 스킨십이었다. 힘들었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도연 씨. 민서가 도연의 품에 안겼다. 지훈이 바로 옆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지훈이가 깨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약 때문에 새벽까지 안 깨어날 거예요. 도연의 손이 민서의 허리를 감쌌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의 키스에 응답했다. 병든 남편이 바로 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죄책감보다 욕망이 앞섰다. 여기서는 안 돼요. 민서가 간신히 이성을 찾으며 말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도연이 속삭였다. 두 사람은 지훈을 남겨둔 채 병실 밖으로 나갔다. 복도 끝 빈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날 밤 지훈이 혼자 병실에서 헛기침을 하며 깨어났을 때 민서는 옆에 없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침상 버튼을 눌러 간호사를 불렀다. 환자 보호자분이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1시간 후 민서와 도연이 돌아왔을 때 지훈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민서의 옷깃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도연의 셔츠 단추가 하나 잘못 끼워져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민서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지훈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병 때문에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설사 말할 수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로부터 2달 후 지훈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훈은 민서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서 민서는 완벽한 상주 역할을 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들에게 인사했다. 도연도 망자의 절친한 친구로서 장례 준비를 도우며 바쁘게 움직였다. 민서 씨, 많이 슬프시겠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조문객들의 위로에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보다 해방감이 더 컸다. 길고 고통스러운 간병 생활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민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지훈이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이 무려 3억 원이었다.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이 복리로 불어난 결과였다. 이렇게 큰 돈이. 민서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놀랐다. 평생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디로 나올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더 이상 몰래 만날 필요가 없어졌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다.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럼 이제 좀 편해지시겠네요. 도연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서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의 관계는 지훈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다. 민서 씨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민서가 도연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럼 우리 새 출발을 해볼까요? 이 돈으로 작은 사업이라도. 도연의 제안에 민서의 얼굴이 밝아졌다. 지훈의 사망보험금이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종잣돈이 되는 순간이었다. 무슨 사업이 좋을까요? 작은 식당은 어떨까요? 민서 씨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두 사람은 밤늦도록 미래 계획을 세웠다. 지훈에 대한 애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앞으로의 행복한 삶만을 그렸다. 지훈의 죽음이 가져다준 거액의 보험금은 그들에게 죄책감이 아닌 기회로 다가왔다. 그날 밤 민서는 지훈이 없는 집에서 도연과 함께 밤을 보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민서와 도연은 보험금을 미천 삼아 본격적인 식당 개업 준비에 들어갔다. 번화가 모퉁이에 작지만 아담한 한식당 자리를 얻었고 인테리어부터 주방기구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지훈이네라는 상호명은 어때요? 도연이 농담처럼 말하자 민서가 펄쩍 뛰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징조 안 좋아요. 민서는 진짜 화가 난 듯했다. 도연은 서둘러 사과했다. 죄송해요. 농담이었어요. 그럼 민선의 집밥은 어떨까요? 그것도 너무 평범해요. 행복한 밥상은 어때요? 두 사람은 며칠 고민 끝에 행복한 밥상이라는 상호를 정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운 식당에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개업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민서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지훈이 병실에서 일어나 자신을 째려보는 꿈이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왜 나를 배신했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다. 괜찮아요? 옆에서 잠들어 있던 도연이 깨어나 물었다. 이제 두 사람은 당당히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지훈이가 아직 마음이 정리 안 되신 거겠죠. 시간이 약이에요. 도연은 민서를 다독였지만 민서의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후로도 비슷한 꿈이 계속 반복되었다. 때로는 지훈이 식당에 나타나 그릇을 모두 깨뜨리는 꿈을, 때로는 손님들 앞에서 두 사람의 불륜을 폭로하는 꿈을 꾸었다. 도연 씨, 저 불안해요. 이 일이 잘 될까요? 왜 그러세요?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왠지 지훈이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벌을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민서의 말에 도연도 조금 움찔했다. 사실 그도 가끔 지훈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럼 개업하기 전에 액땜이라도 할까요? 도연이 제안했다. 액땜이요? 네,
용한 무당 찾아가서 개업고사라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편해지실 거예요. 민서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렇다. 제대로 된 고사를 지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지훈의 음덕도 빌고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이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 용한 무당이 있을까요? 민서는 인터넷을 뒤져서 신점으로 유명한 무당을 찾아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굿당에서 수십 년간 굿을해온 청아무당이라는 이름의 무당이었다. 후기도 좋고 사업개운법으로 특히 유명했다. 며칠 후 민서와 도연은 정중한 옷차림으로 굿당을 찾아갔다. 청아무당은 50 후반의 여성으로 첫인상부터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개업고사를 지내고 싶어서 왔어요. 민서가 정중히 말했다.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무당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서와 도연은 잠시 당황했다. 저희는 연인 사이예요. 그런데 무언가 무거운 것이 따라다니네요. 혹시? 무당이 민서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만 지내주세요. 민서가 서둘러 말을 막았다. 무당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사 준비를 시작했다. 고사상에는 온갖 음식이 올라갔다. 돼지머리, 과일, 떡, 술 등등. 민서와 도연은 무당 앞에 정좌했다. 신령님께 정성껏 빌어보세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보세요. 무당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은 눈을 감고 빌기 시작했다. 부디 식당이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민서의 기도는 온통 돈과 성공에 대한 것뿐이었다. 지훈에 대한 미안함이나 용서를 비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도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죽은 친구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자신들의 성공과 행복만을 빌었다. 무당이 진과 북을 치며 굿을 시작했다. 굿당 안은 요란한 소리로 가득 찼다. 민서와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욕심만이 가득했다. 잘 풀릴 거예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굿이 끝난 후 민서가 도연에게 말했다.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럼요. 이제 걱정 끝이에요. 두 사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굿당을 나섰다. 지훈의 보험금으로 차린 사업이 번창하기만을 바랐다. 그들이 빈 기도는 죽은 남편과 친구에 대한 참회가 아닌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청아무당은 혼자 남아 고사상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분명히 뭔가 있는데. 무당의 직감에는 이 두 사람에게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다. 다만 앞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만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진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당은 점점 더 격렬하게 몸을 흔들며 굿을 이어갔다. 민서와 도연은 고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식당 개업이 대박나기를, 돈이 많이 벌리기를 간절히 빌고 있었다. 신령님들이시여, 이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십시오. 무당의 외침이 허공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무당의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굿의 일부인 줄 알았던 민서와 도연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무당의 떨림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으아.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이상했다. 마치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소리였다.
민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소리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다. 무당의 오른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파킨슨병 환자처럼 통제할 수 없는 떨림이었다. 이어서 왼손도 온몸도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민서가 입을 틀어막았다. 도연도 창백한 얼굴로 무당을 바라봤다. 무당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굽은 등으로 몸을 웅크린 채 입을 반쯤 벌리고 침을 흘리며 말더듬이처럼 중얼거렸다. 민서야. 도연아. 그 목소리는 분명히 지훈의 목소리였다. 병들어 쇠약해진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훈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으악.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도연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벌벌 떨었다. 무당은 지훈의 모습 그대로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마치 침대에서 화장실로 가려다 넘어졌던 지훈처럼 팔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기어갔다. 물 줘. 무당이 떨리는 손을 뻗으며 애원했다. 정확히 지훈이 병상에서 보였던 그 모습이었다. 지훈이야?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당이 고개를 들었다. 무당의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과 눈빛은 완전히 지훈이었다. 슬프고 원망스러우며 동시에 간절한 눈빛이었다. 민서야. 왜 그랬어? 지훈의 혼이 깃든 무당이 울먹이며 말했다. 떨리는 손으로 민서를 가리켰다. 나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로 옆 병실에서. 무당은 파킨슨병 특유의 느린 동작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계속 넘어졌다. 마치 병상에서 스스로 일어나려 애쓰다 실패하던 지훈의 모습 그대로였다. 도연아, 넌 내 친구였잖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잖아.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지훈의 절규에 도연은 무릎을 꿇고 말았다.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갑자기 무당의 목소리가 커졌다. 분노에 찬 지훈의 목소리였다.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너희들은 내 코앞에서. 무당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지훈이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내던 그 소리와 똑같았다. 민서는 공포에 질려 벽에 등을 기댔다. 이것은 단순한 굿이 아니었다. 지훈의 혼이 진짜로 나타난 것이었다. 내가 죽어가는 동안 너희는 행복했냐? 무당이 침을 흘리며 물었다. 파킨슨병 말기 증상 그대로였다. 내가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할 때 너희는 사랑을 나눴냐? 지훈아, 그만해. 제발. 민서가 울면서 애원했다. 제발이라고? 무당이 비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도 지훈 특유의 쓸쓸하고 서러운 웃음이었다. 나도 제발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 너희가 들었냐? 무당은 이제 완전히 지훈이 되어 있었다. 병든 몸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배신당한 남편의 한과 원망을 모두 토해내고 있었다. 내 보험금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무당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고사장은 이제 축복의 공간이 아닌 심판의 법정이 되어 있었다. 지훈의 혼이 증인이 되어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민서가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고사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도연도 비틀거리며 따라 나갔다. 뒤에서는 여전히 무당의, 아니
지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야, 도연아, 너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 저주 같은 말이 두 사람의 등 뒤로 따라왔다. 고사장 밖으로 뛰쳐나온 민서와 도연은 차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하지만 고사장 안에서는 여전히 지훈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었다. 건물 밖까지 들려오는 그 소리를 피해 도연이 시동을 걸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열쇠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도연 씨, 이게 꿈이겠죠? 꿈이라고 해줘요. 민서가 도연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다. 하지만 도연도 답할 수 없었다. 그들이 방금 본 것은 분명히 현실이었다. 그때 고사장에서 무당의 도우미가 뛰어나왔다. 어디 가세요? 굿이 끝나지 않았는데.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민서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다. 지금 무당님이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돌아가셔야 해요. 도우미가 간청했지만 민서와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우리 못 들어가요. 결국 도우미 혼자 고사장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나왔다. 무당님이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계속 지훈이라는 분을 찾으시면서 그분한테 할 말이 더 있다고. 민서와 도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지훈의 혼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들어가실 건가요? 도우미의 질문에 두 사람은 망설였다. 하지만 이대로 도망간다고 해서 지훈의 혼이 그들을 놔둘 것 같지는 않았다. 들어가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쳤어요? 다시 들어가다니. 민서 씨, 도망간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지훈이의 혼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도연의 말에 민서는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이 맞았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고사장으로 들어갔다. 무당은 고사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았고 침을 흘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지훈의 것이었다. 왔구나. 무당이 지훈의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지훈아. 민서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도연도 바닥에 엎드렸다. 이제야 무릎을 꿇는구나. 지훈의 혼이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나는 살아있을 때도 너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었는데. 그 말에 민서와 도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지훈이 병상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물을 달라고 애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가 통곡하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너희가 내 침실에서, 내가 바로 옆방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당의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민서야,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지훈아, 제발, 나도 제발 살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훈의 혼이 무당을 통해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여전히 파킨슨병 환자처럼 몸을 떨며 불안정한 걸음으로 민서에게 다가왔다. 도연아, 너는 내 친구였어.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와줘서 고마웠는데. 지훈아, 정말 미안해. 고마웠는데. 그게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였구나. 도연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너희는 가장 행복했구나.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 내 보험금 3억, 평생, 가족을 위해 모은 돈. 무당이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가리켰다. 그걸로 식당을 차리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지훈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민서가 바닥에 엎드리며 빌었다.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했잖아. 지훈의 혼이 더욱 선명해졌다. 무당의 얼굴에서 지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나는 너희를 믿었어.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어. 지훈아,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용서?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용서를 구하지 않더니. 고사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과 북은 이미 멈춘 지 오래였지만 지훈의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너희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지훈의 혼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돈, 내 보험금으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 지훈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훈의 혼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이승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뭔지 알겠지?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너희 때문에 억울해서 떠날 수가 없어. 지훈의 혼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이 한이 풀리지 않으면 너희도 나도 평생. 말을 마치지 못하고 무당이 갑자기 쓰러지다. 지훈의 혼이 빠져나간 것이다. 한참 후 무당이 깨어났다. 무당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분, 한이 너무 깊어요. 무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 두면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당신들도 돌아가신 분도 모두 고통받을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도연이 간절히 물었다. 제대로 된 천도제를 지내드려야 해요. 그것도 최고로 정성스럽게. 그래야 이분의 원한이 풀려요. 무당의 말에 민서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민서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 오직 속죄에 대한 의무감만이 남아 있었다. 식당은 포기해야겠네요. 도연이 힘없이 말했다. 네. 무당님 말씀대로 천도제를 제대로 지내드려야죠.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새로운 출발은 행복한 시작이 아닌 죄에 대한 속죄로 바뀌었다. 고사장을 나온 민서와 도연은 한동안 말없이 차에 앉아 있었다. 무당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제대로 된 천도제를 지내드려야 해요. 그것도 최고로 정성스럽게. 도연 씨, 정말 무서웠어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직도 온몸이 떨렸다. 저도요. 지훈이가, 정말 지훈이가 나타난 거죠? 그럼 우리가 착각한 걸까요? 무당이 연기한 건 아닐까요? 민서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것이 진짜 지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킨슨병의 떨림, 침을 흘리는 모습, 말 더듬는 증상. 무당이 흉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민서 씨, 솔직히 말씀드려요. 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지훈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죽은 후에도.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지훈이한테 너무 잘못했다는 거죠. 도연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지훈이 병실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이틀 후 민서는 식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러 갔다. 계약금으로 낸 1천만 원은 위약금으로 날아갔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사장님, 갑자기 해지하시면 손해가 크실 텐데. 부동산 중개사가 아쉬워했지만 민서의 결심은 굳었다. 괜찮아요. 사정이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서는 도연에게 전화했다. 식당 계약 해지했어요. 그러셨군요. 저도 주방 기구 주문한 것들 다 취소했어요. 위약금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제 천도제 준비를 해야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그들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그분의 기운이 당신들 주변에 맴돌고 있어요. 천도제를 지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서가 간절히 물었다. 무당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49제를 정성스럽게 지내셔야 해요. 그것도 절에서 가장 큰 규모로. 그리고 묘자리도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시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도연이 물었다.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1억은 들 거예요. 49제 비용, 묘지 이장 비용, 상석 다시 만드는 비용. 1억이라는 돈은 큰 액수였지만 3억의 보험금에 비하면 적었다. 무엇보다 지훈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서가 즉답했다. 일주일 후 민서와 도연은 시내 가장 큰 절을 찾아갔다. 주지 스님을 만나 49제에 대해 상담했다. 돌아가신 분이 언제 세상을 떠나셨나요? 석 달 전입니다. 그럼 아직 49일이 지나지 않았군요.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천도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망자의 영혼이 이승에 미련을 두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떠돌게 됩니다. 특히 억울함이나 원한이 있다면 더욱 그렇죠. 민서와 도연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49제를 정성스럽게 모시면 그런 미련들이 모두 정화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진정한 참회와 정성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스님, 최고로 정성스럽게 모시고 싶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어요. 도연이 말했다. 그렇다면 대웅전에서 49일간 매일 천도제를 지내드리겠습니다. 108명의 스님들이 함께 경을 읽어드리고요. 스님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매일 당신들도 참석하셔야 해요.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서와 도연의 속죄가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가서 천도제에 참석했다. 108명의 스님들이 목탁을 치며 지훈의 명복을 빌었다. 처음 며칠은 형식적으로 참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지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참회하게 되었다.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는 매일 지훈의 사진 앞에서 울었다. 도연도 무릎을 꿇고 참회했다. 형, 나를 용서해줘. 친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어. 한편 묘지 이장 작업도 진행되었다. 기존의 작은 묘지에서 명당 자리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풍수지리상 가장 좋다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 여기가 정말 좋은 자리입니까? 민서가 풍수 전문가에게 물었다. 최고급 명당 자리입니다. 앞으로 물이 흐르고 뒤로 산이 있어서 지기가 매우 좋아요. 돌아가신 분이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로 만든 상석은 최고급 화강암으로 제작했다. 비석도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 지훈의 생전 모습과 가족 사진까지 새겨 넣었다. 이 정도면 지훈이도 만족할 거예요. 도연이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49일간의 천도제가 끝나고
새 묘지로 이장하는 날이 되었다. 많은 친지들이 참석했다. 모두들 민서의 극진한 정성에 감탄했다. 민서 씨가 지훈이를 정말 사랑했나 봅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역시 금슬이 좋은 부부였어요. 사람들의 말에 민서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만약 그들이 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장 작업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민서와 도연만 묘지에 남았다. 지훈아,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 민서가 새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형, 나를 용서해줘. 앞으로는 민서 씨를 형수님으로만 모시겠어. 도연도 무릎을 꿇고 절했다. 그날 밤 민서는 혼자 집에 돌아왔다. 도연과는 이제 거리를 두기로 했다. 적어도 지훈의 상이 끝날 때까지는. 보험금 3억 중에서 천도제와 이장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이 들었다. 남은 돈으로는 조용히 살아가려 했다. 더 이상 큰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지훈의 혼이 정말로 평안을 찾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천도제가 끝난 후 민서와 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연인이 아닌 같은 죄를 짊어진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 만나는 횟수를 크게 줄였고 만나더라도 오직 지훈과 관련된 일들에만 집중했다.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을 때 민서는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지훈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상을 차렸다. 북어국, 나물무침, 전류. 모든 것을 지훈의 취향에 맞춰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지훈아, 내가 당신이 좋아하던 북어국 끓였어. 예전처럼 시원하게 먹어. 민서는 혼자 중얼거리며 제사상을 차렸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지냈던 제사였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다. 도연도 기일 하루 전부터 금식 재개를 했다. 목욕 재개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참석했다. 형, 잘 지내고 있어? 도연은 지훈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이제는 진심으로 지훈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제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묘지로 향했다. 새로 단장한 묘지는 정말 아름다웠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도록 조경을 했고 주변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지훈이가 여기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것 같아요. 민서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성묘했다. 잡초를 뽑고 꽃을 새로 심고 상석을 깨끗이 닦았다.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왔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한 달에 2번씩 찾아왔다. 그 후로 3년이 흘렀다. 민서는 보험금의 나머지로 작은 수공예 공방을 열었다. 화려한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생계를 이어갈 정도의 소박한 가게였다. 어머님, 이 자수 정말 예쁘네요. 손님들이 민서의 수공예품을 보고 감탄했다. 민서는 지훈이 아팠을 때 시간을 달래려고 시작했던 자수와 뜨개질 실력이 늘어 있었다. 감사해요.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민서의 표정에는 예전의 욕심이나 야망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도연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예전에는 승진욕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 도연 씨,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차분해지셨네요. 동료의 말에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훈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더 겸손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 민서와 도연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만났다. 주로 지훈의 묘지에서였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은밀하고 뜨거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형님과 형수 사이처럼 예의를 지키며 조심스러웠다. 민서 형수님, 지훈이 형 이주기 때는 더 큰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도연이 존댓말로 말했다. 이제는 민서를 형수님이라고 불렀다. 그러게요. 큰 절에서 이주기제를 올려드리는 게 좋겠어요. 민서도 도연을 도연씨라고 정중하게 불렀다. 예전의 애칭이나 친밀한 호칭은 사라졌다. 이주기가 되던 해 두 사람은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절에서 큰 제를 올렸고 친지들을 모두 초대해서 추도식도 열었다. 민서 씨가 정말 지훈이를 사랑했나 봅니다.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다니. 도연 씨도 정말 의리가 있어요. 친구 제사를 이렇게 챙기다니. 사람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웠다. 만약 진실을 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2주기가 지난 후 어느 날 민서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지훈이 꿈에 나타났는데 예전처럼 아프지 않은 건강한 모습이었다. 꿈에서 지훈은 화나거나 원망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쓸쓸해 보였지만 평온한 표정이었다. 민서야. 지훈아. 민서가 반갑게 부르자 지훈은 조용히 웃었다. 고생 많았어. 지훈아, 나를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민서가 울먹이자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해도 돼. 뭐가? 매번 와서 우는 거. 나도 이제 편해졌어. 꿈에서 지훈은 예전의 따뜻한 남편의 모습이었다. 병들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였다. 너도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나를 잊지는 마.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훈은 꿈에서 사라졌다. 민서는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지훈의 마지막 말이 너무나 따뜻해서였다. 3주기를 앞둔 어느 날 민서는 도연에게 전화했다. 도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형수님. 묘지에서 뵐까요? 아니요. 카페에서 봬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일반적인 장소에서 만났다. 서로 많이 변해 있었다. 민서는 더 차분해졌고 도연은 더 성숙해져 있었다. 도연 씨, 지훈이가 꿈에 나타났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자신도 편해졌다고.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지훈이 형이 평안을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서의 질문에 도연은 신중하게 답했다. 지훈이 형을 계속 잊지 않는 선에서 우리도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 둘의 관계는 형수님, 저는 이제 정말로 형수님을 형수로만 생각해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도연의 말에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맞았다. 그들은 더 이상 연인이 될 수 없었다. 지훈의 추억을 함께 간직하는 동반자로만 남을 수 있었다. 그럼 앞으로도 지훈이 제사와 성묘는 함께 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간의 속죄를 통해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다. 죄를 함께 지고 가는 동반자로서 지훈을 함께 기리는 관계로 말이다. 3주기가 지나고 또 다시 1년이 흘렀다. 어느덧 지훈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서는 61세, 도연은 59세가 되었다. 두 사람 모두 머리에 흰 털이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민서의 수공예 공방은 동네에서 제법 소문이 났다. 정성스럽게 만든 자수와 뜨개질 작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민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하루에 몇 시간씩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소박하게 보냈다. 사장님, 주문이 밀려 있는데 더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단골 손님이 부탁했지만 민서는 정중히 거절했다. 죄송해요.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돈 욕심에 밤새워서라도 더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민서에게는 평안한 일상이 더 소중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직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사양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고 싶지 않아요. 상사가 의아해했지만 도연의 결심은 굳었다. 적당한 직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퇴근 후에는 혼자 조용히 지내는 삶이 마음에 들었다. 어느 날 민서가 평소처럼 지훈의 묘지를 찾았을 때였다. 도연이 먼저 와 있었다. 도연 씨가 먼저 오셨네요. 네, 오늘 일찍 끝나서요. 두 사람은 함께 정성스럽게 성묘를 했다. 잡초를 뽑고 꽃을 갈아주고 묘비를 닦았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일들이었다. 성묘를 마치고 나서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수님,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제 주변에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공방 일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정말로 두 사람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큰 성공이나 횡재는 아니었지만 작고 소소한 행복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민서의 공방에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건강했던 몸이 더욱 건강해졌다. 밤에도 잘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식욕도 돌아왔다. 도연 역시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오랫동안 앓던 위장병도 나아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혹시 지훈이가 우리를 용서해 준 건 아닐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천도제를 지낼 때만 해도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겼는데 도연의 말이 맞았다. 천도제를 지낸 직후에는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갑자기 아프거나 사소한 사고가 나거나 일이 꼬이거나 마치 지훈이 아직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2주기가 지나면서부터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고 3주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훈이가 정말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아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해 가을 지훈의 4주기를 맞았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죄책감과 공포가 아닌 진심 어린 그리움으로 지훈을 추모했다. 제사가 끝나고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민서와 도연은 조용한 찻집에 들렀다. 도연 씨, 우리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4년 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대화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과거, 지훈의 혼에 의해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 그리고 진심 어린 속죄의 시간들. 그때 무당에게 빙의된 지훈이를 보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그 보험금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불행했을 거고요. 도연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랬을 것이다. 죄를 덮고 살려 했다면 분명 어디선가 보복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저도요. 지훈이 형한테 떳떳하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민서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공방 근처에 큰 문화센터가 생기면서 수공예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온 것이다. 정말요? 제가 강의를? 네, 사장님 솜씨가 워낙 좋으시다고
소문이 나서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일주일에 2번만, 소수 정예로만. 도연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다. 후배들로부터 멘토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다. 선배님이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뭔가 깊이가 있으시고 조언해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도움이 돼요. 젊은 후배의 말에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이제 평온했다. 큰 욕심도 없고 큰 걱정도 없었다. 지훈의 제사와 성묘를 함께 챙기면서도 각자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혼자 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지훈아, 고마워. 우리를 용서해줘서. 창밖으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마치 지훈이 보내는 따뜻한 인사 같았다. 도연도 자신의 집에서 지훈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형, 이제 정말 평안하지? 우리도 형을 잊지 않고 살아갈게. 두 사람의 삶에 찾아온 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큰 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죄책감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아침, 그리고 지훈의 영혼이 보내는 따뜻한 용서였다. 민서와 도연은 지훈과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조심스럽지만 평온한 삶을 이어갔다. 더 이상 연인이 아닌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조용한 동반자로서 말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진정한 참회와 용서가 가져다주는 평화로운 마무리였다.